저는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식사 후에 그 강연 진행을 맡게 되는데요. 저한테 이런 악마의 시간을 주신 체인지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살짝 고개를 내리시고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벤처스퀘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리 회사입니다. 다들 비영리로 알고 있죠. 다들 돈은 어떻게 버냐? 먹고는 사니?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먹고는 사니? 그죠? 예. 오늘도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3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큐레이션이 뭔지는 아십니까? 큐레이션 뭔지 아세요? 큐레이터에서 나왔겠죠? 예. 큐레이션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한 3년 전 정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제가 큐레이션을 우리나라에서 큐레이션 계속 얘기하니까 요새는 뭐 소셜 큐레이션, 미디어 큐레이션, 콘텐츠 큐레이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오더만요. 큐레이션은 사실은 큐레이터들이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큐레이터는 사실 큐레이션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세상에 있는 다양한 미술 중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들을 모읍니다. 쭉 모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예쁘게 꾸며놓죠. 또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게 하거나 또는 무슨 맥락을 갖고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럴 것 같죠? 예.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겁니다. 예. 자,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기입니다.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 책을 감수했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콘텐츠,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콘텐츠 디자이너? 콘텐츠 개발자? 아니면 콘텐츠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이 나왔습니다. 큐레이션한 책이 나왔는데 여기 스티븐 로젠바움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네.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태어날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블로그를 했을 때,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곧 큐레이션 행위였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쪽 얘기고요. 사사키 도시나우가 일본에서 큐레이션의 시대를 얘기했는데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될 텐데 그 누군가가 예전에는 뽑혔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큐레이션의 역할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은 콘텐츠 유통의 권력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건데요. 왜 넘어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역할이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트위터, 페이스북에 자꾸 올라와요, 주말에. 궁금했어요. 궁금해. 500원만 줄게. 누구한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의 뉴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도대체가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맥락이 없어요, 뉴스들이 도대체가. 옛날에는 뉴스들이 뭔가 맥락을 전달해 줬는데 맥락을 전달해 주던 뉴스들이 온라인으로 오면서 맥락을 잃어버립니다. 객체화되고 해체되고 뭔가 뉴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기승전결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흐름만 있죠.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씹고 뜯고 즐기고 간보는 그게 지금 온라인 미디어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뉴스 섹션이 아닌 다른 섹션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 총정리가 다 돼야 되네요. 그죠? 정리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뉴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 중에 이 사건에 진심으로 파고들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총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모으고 고르고 정리하는 사람들의 세대. 이해하셨어요? 이게 큐레이션입니다. 옛날에는요,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다가 또는 전승되어 온 것도 얘기만 하다가 뭐 그런 것 같아.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을 쏟아냈겠지만 그것이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전승되지 않고, 전승되지 않았던 거는 우리에게 정보로 남아있지도 않고 지식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지식을 배웠던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집대성이란 문화를 만들죠. 정보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은 집대성 문화입니다. 그죠? 라이브러리가 생기죠. 도서관이 생깁니다. 뭔가 하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지는 분류법이 생기죠. 그리고 이 분류법은 누구나에게 통용되는 객관적인 분류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 세대를 아울러야 되니까, 전 세계를 아울러야 되니까 뭔가 통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너무 과잉돼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트위터가 하루에 2.5개의 트윗이 나온다고 하고요. 유튜브는 1초당 1시간에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초를 볼 동안 계속 쌓이는 거예요. 1시간씩. 평생 여러분들이 가봐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데이터라는 것들을 흔적을 남기고 다닙니다. 트위터를 한번 남길 때, 페이스북을 한번 글을 남길 때 여러분들의 시공간 흔적들을 계속 남겨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콘텐츠와 결합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막 쌓입니다. 어딘가에. 인류 문명이 시작해서부터 2003년까지 5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요. 5엑사바이트는 테라바이트까지는 아시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가 나오죠. 다 100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야 엑사바이트예요. 5엑사바이트가 저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2011년 한 해에 쌓였던 데이터는 5엑사바이트의 360배. 자, 360배를 지금 계속 눌러야 돼요, 우리가. 하루 1년에 쌓인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와 비견되는 데이터 양입니다. 지루하시죠? 이 결과값을 보려고 제가 그동안 1.8 제타바이트입니다. 자, 1.8 제타바이트는요, 계속 지금도 순증하고 있고요. 올해 2012년이니까 2012년도부터 2020년, 그럼 2020년 정도 되면 이거의 지금의 또 20배 정도의 36 제타바이트가 생긴다고 해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는 뭐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죠?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 브라운이 물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이 썰렁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깔끔하게 누군가가 정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혼잡스러워 너무 없을 때는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많이 모으다 보니까 쓰레기도 들어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 또 누군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되길 바라요. 근데 최소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따로. 그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정리할 테니
누군가가 이 다른 것들은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하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정리를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생각해냅니다. 그죠? 기계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로봇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로봇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또는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욕구가 시장에 등장을 하고요. 이 시장에 등장하는 욕구가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표현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IBM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들하고 퀴즈 대결을 벌였어요. 입력하는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음성을 인식해서 그 음성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전 세계 네트워크를 뒤져가면서 데이터를 뽑아서 답을 제시하는 데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초. 인간들을, 챔피언들을 이겼습니다. 오,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이미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취직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의료 컨설턴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해줘요. 의사의 제3의 두뇌가 된 겁니다. 최신 치료법을 알려줘요. 왓슨이 의사에게. IBM의 왓슨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스, 유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럴지 몰라.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유추하는 답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 데이터들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이 점점 없어지죠. 그죠? 자,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럼 자리를 뺏길 것인가? 정말 기계는 너무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어느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여기 다음 세대재단이지만 다음보다도 조금 더 큰 회사 있죠?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다음보다 조금 커요. 구글이 그 9.11 테러 사건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2001년도에 구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웹페이지 검색, 정확도, 우연찮게 찾을 럭키, 확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찾아주겠다. 타겟팅 해주겠다. 그게 구글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앞에서 비행기가 날아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하고 화염에 휩싸이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구글은 이걸 찾아줬어요. 무역센터 홈페이지만 찾아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막 화염에 불사이고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눈앞에서는 그걸 보여주는데 구글은 홈페이지를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아차 싶었습니다. 기계를 믿었고 사람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우리는 홈페이지는 안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의성을 무시한 처사였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네 홈페이지에 손을 댑니다. 구글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수동으로 페이지에 뉴스를 보세요 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 검색할 때가 아니세요. 그런 거죠.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이거 기계는 지금 홈페이지밖에 못 찾아주니까요. 뉴스를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미디어 종사자들은 얼마나 안심을 했겠어요?
심지어 구글 광고에서도요. 예,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하면 홈페이지를 찾아주니까 자기네가 구글이 직접 스스로 광고를 합니다. 자, 세계 무역 센터 찾으시는 분 혹시 이걸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맨 위에 올라가니까 그걸 찾아줍니다. 사이트, 뉴스 사이트를 찾아주죠. 자, 여러분들 9.11 테러 사건은 과연 구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9.11 테러 사건은 구글에게 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9.11 테러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구글에게 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과연 인간이 아닌 기계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 개인 맞춤형 얘기를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우리 대표적인 다음보다 조금 큰 회사들입니다. 야후와 구글이었어요. 10년 동안 개인 맞춤형 그 솔루션을 제시했던 회사입니다. 아이구글과 마이야후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생기면서 정보량이 폭증할 거라고 이미 예측은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폭증하는 그 정보량을 메인 페이지나 홈페이지들이 각각에게 적당한 양으로 정보를 줄 수 없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정보를 따로 모아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아이구글과 마이야후입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10년 만에 실패를 맛보고요. 두 개 다 서비스 접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골라서 찾는데 왜? 아이구글은 그 위젯들이 막 수만 개씩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하나씩 맞추면은 뭔가 이렇게 블록처럼 맞출 수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갑자기? 각각에게 맞출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누군가가 정리해 주길 바라죠. 정리해 주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길 바라죠. 엉뚱한 곳에 꽂히기 바라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지금 실패한 거죠. 잠이 확 깨나요? 네,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매년 여름에 답습하고 있는 CEO 추천도서 10권이 아닐까. 그죠? 우리가 예스24를 뒤지고 뒤져서 우리가 10권을 뽑느니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10권을 뽑아주면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객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하는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선택의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들이 요새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들,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서비스들 중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였다, 우리가 원하는 이거였다, 내 친구가 골라주는 예쁜 것들,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나오는 많은 것들이 골라줍니다. 내 친구들이 골라주고요, 내가 고르고 있고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되게 단순해요. 그죠? 라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말거나죠.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좋거나 싫거나 안 돼. 이 서양 놈들은 그냥 좋거나 관심 없거나요. 리트윗을 통해서 공유를 하거나 말거나 합니다. 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나 말거나죠. 플러스 원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거나 말거나 합니다. 관심이 있거나 말거나 한 거죠. 피닝을 통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고 찜해두거나 찜하지 않거나 합니다.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거나 하는 단순한
로직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얘기합니까? 인터넷이 너무 복잡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구글과 마이야후는 너무너무 복잡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즉흥적으로 내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또 따로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 안 주무시지? 네, 지금 감성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정보, 수집, 정확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가 해주면 더 좋아요. 인터넷에 깔려 있는 왓슨이 정답을 찾아줄 수 있듯이. 하지만 인생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트 하나가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습니까? 싸이월드래요. 싸이의 월드가 됐잖아요. 그죠? 월드스타 싸이의 모습이죠. 싸이가 7억 돌파수를 넘어섰다고 하죠. 싸이가 기계에 의해서, 디지털에 의해서 월드스타가 됐을까요? 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들었구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딱 분석해 보니까 많은 한 75%의 정확도를 가지고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멍청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동양권 외모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타겟팅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막 정보를 줬어요? 아니죠. 중간에 매개가 있었겠죠. 중간에 있던 매개가 스쿠터라는 사람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이기도 했고요. 프로듀서였죠. 이 사람이 수백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싸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4,800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다가 이 사람이 언급하고 난 다음부터는 12,500건의 조회수가 순증한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싸이의 월드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계자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주장했던 싸이가 내 노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스쿠터가 좋다고 얘기해 줬을 때의 차이예요. 대신 누군가가 좋다고 얘기해 줬을 때 더 믿게 된다는 것.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소비자의 레이팅입니다. 평가. 소비자의 평가죠. 객관적인 평가, 또 남들의 평가, 지인의 평가들입니다. 이 뒤에는 직접적인 물건을 만든 사람의 평가, 또는 전문적인 블로거들의 평가예요. 누구를 더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MP3 플레이어와 또는 카메라와 또는 무슨 휴대폰을 사려고 할 때 누구 말을 믿고 사시겠어요? 조선일보 말을 믿으세요? KBS 말을 믿으시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 있던 옆에 있는 인턴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있을 것 같죠?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추천, 보증 행위. 그래서 관련성을 찾아주는 검색과 관계성을 강화시켜주는 SNS, 그리고 신뢰성을 담보한 큐레이션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큐레이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걱정했었던 신뢰감을 담보하지 못했던 온라인, 찌질이들, 낚시질, 그 다음에 선정성, 폭력성이 지배했던 인터넷이 왜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계속 뭔가를 주고 있는가? 뭔가 계속 우리에게 가치 있게 보여지는가?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또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정보를 담고 관계성을 담보하고 신뢰감을 부여하는 콘텐츠, 인간의 활동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혼자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액션이 취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디지털 큐레이션의 특징을 쭉 한번 보시면요, 요새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요.
통찰력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의성을 고려해야겠죠. 구글과 같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전 인류가 통틀어서 전 시대를 통트는 진리가 있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생활 전문가가 제시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곧 인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계 너머에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자꾸 이제 기계를 두려워하시거나 온라인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네. 손오공이나 드래곤볼 만화에서 가져왔는데 원기옥입니다. 원기옥. 전 지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받아서 원기옥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통해서 외계인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원기옥은 사실 이런 SNS에 있겠죠. 더 많은 호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유통을 내 친구들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원기옥은 손오공만 가능하다는 거. 그죠? 꾸준하게 수련하고 꾸준하게 원기옥이 뭔지 알고 있고 원기옥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원기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기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었지만 단지 오래 하지 않았고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았고 충분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경외시하고 멀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큐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면서 제가 3년 동안 큐레이션을 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많은 책을 제시를 합니다. 자, 큐레이션을 이해하시려면요 이게 다 필요해요. 자, 메모하세요. 메모 안 하세요? 제가 큐레이션 해드릴게요. 이 많은 책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심리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을 이해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도와주려 하는가? 한 5만 원을 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예뻐서? 우리의 DNA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시하면서 같이 위기감을 느끼고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저도 영리의 기업을 하지만 비영리처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 때문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세계가 초월적인 시대라고 얘기하죠. 초월적 동네라는 말로 제가 씁니다. 초월적 동네. 동네는 뭔가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느낌 들죠. 우리 뭐 담벼락이 있지만 담벼락 이렇게 넘어서 야 철수야 뭐하니? 철수 요새 조금 삐져있던데 제이나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네는 어디 갔나? 그러면서 절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죠. 자, 초월적인 동네 시대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되게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초월적인 동네라고 얘기하는데 초월적인 동네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동네 청년? 골목대장? 우리 아버지? 제가 보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빅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줌마입니다. 정보를 수집할 줄 알고요. 정보를 가공합니다. 그죠? 부풀릴 거 부풀리고 축소시키고 전파시키죠. 막 이렇게 들었어? 하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몰랐어? 막 이런 거. 아줌마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온라인은 초월적인 동네라서 이제는 아줌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매스미디어, 군중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선동가, 정치가 그죠? 지식인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우리 동네의 아줌마가 필요한 거예요. 비영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친근한 아줌마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